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미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했고요. 미 국채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에는 커다란 부담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은 또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일단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문제는 한국 시장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6% 넘게 떨어졌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7조 원 가량을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모두 다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또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 보니 아마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좀 냉랭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네, 월요일 아침 시작하면서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한 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 주간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우지수 최초로 5만가를 돌파하는 종가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49,0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땐 나스닥이 소폭 하락했고 S&P 500은 0.1% 지난주 대비해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매수와 매도가 좀 강했던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유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에너지 섹터가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면서 5% 가까이 올랐고요.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도 했던 한 주였죠. 기술주 섹터는 소폭 올랐습니다.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나온 건 소비자 순환 섹터 그리고 기본 재료 섹터였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까지 살펴보셨을 때 모두 일제 1%대 하락 흐름을 보였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기술주 쪽으로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1.54% 가장 강하게 내렸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시장을 가장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두 가지 매크로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지만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WTI 4% 올랐고요. 1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요일 시장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만한 이야기가 바로 국채 금리인데요. 미 국채 금리 10년물 4.5%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13bp가 넘게 오른 건데 이 4.5%라는 게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했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움직였던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중 회담에도 불구하고 유가 쇼크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AI와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이야기 자세하게 지금부터 들여다보시죠. 자, 금요일 시장의 핵심 흐름입니다. S&P 500이 1.24% 내린 모습인데 유가가 급등했고 국채 금리의 급등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AI와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왔고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는 위축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가의 불안이 재확대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WTI와 더불어서 브렌트유도 3% 넘게 올랐고요. 10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뚜렷한 돌파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의 실망으로까지 좀 강하게 연결이 됐던 건데요.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건 공급 안정 신호였는데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고요. 유가가 현재 고점 부근에서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본체라고 할까요? 결국은 국채 금리의 급등에 있었는데 특히나 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97%로 나왔습니다. 전날과 대비해서 13bp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재돌파했다는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위축시켰습니다. 30년물도 다시 한번 5.1%를 돌파했고요. 2년물은 4.08% 수준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른 걸까요? 일단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커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PPI와 수입 물가 등도 강세를 보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추가로 긴축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의 장기 금리도 동반 급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은 AI 랠리가 금리 안정감에 대한 기대 위에서 올라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반응을 크게 했고요. 10년물이 4.5%를 돌파하면서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좀 해석을 더해주는 게 JP모건의 프리아 미스라의 이야기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선 건 채권 시장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도 위험한 신호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 해서 이제는 혹시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커진 거고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좀 가장 크게 압박을 받은 건 AI와 반도체 쪽이었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동반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AI 산업이 훼손됐다라기보다는 금리 급등에 따른 고밸류 성장주의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에서 안착이 될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주의 충격이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시장 정리를 해보면 유가가 다시 미국 금리와 AI 랠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가 급등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유가가 5%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크주는 그날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약간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IT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지금 IT 랠리, AI 랠리가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4%대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4%대 하락 나왔고요. 마블 테크놀로지 3%대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대 하락 나왔습니다. AMD가 5.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쪽에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와중에서 3%대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구글의 지분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모멘텀이 된 듯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글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난주에 많이 안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라클은 1%대 하락 나왔고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대 상승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애플 0.68%의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가가 한 가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중국 쇼핑 축제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8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아이폰의 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승 탄력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구글이 1%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는 19일에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커다란 발표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은 지난주 오른 만큼 또 하락세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시다시피 또 파이낸셜 쪽은 약간의 하락세 나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 켜낸 가운데 보잉의 주가가 3.8%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보잉의 항공기를 200대 구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우주 쪽도 그리고 방산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세 가지 특징주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이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지만 보시다시피 주가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3%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아마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해 들어서만 76%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좀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따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게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연이어서 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포드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포드 에너지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포드가 현재 하고 있는 ESS 사업, 지금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에 2거래일 동안 주가가 30% 넘게 오른 탓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장은 좀 쉬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7.3%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인데 아메오 화폐주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이었습니다.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좀 튀어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쪽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7.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지금 이 시장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잘 정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It doesn't feel right to say. 이런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주가 앞으로 영원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상승하는 흐름이 연이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한 믿음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CNBC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영원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아마 제대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은 아마 어느 순간에는 멈출 것입니다. 이 후발주자가 있는지 그리고 후발주자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이겨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상황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요.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가 문제를 넘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재상승 공포까지 시장을 덮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월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나요? 네, 지금 월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유가 상승 자체가 아닙니다. 유가 급등이 다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 결과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긴축 기조를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 압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5%를 넘었고 일본과 영국 장기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장은 올해 연준이 2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이제 고유가와 고금리 조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증시에 가장 부담이 큽니다. 기업 등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소비도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는 전쟁 충격에도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AI 투자 열풍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 때문에 위험 자산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결국 채권 시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증시에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섰고 일본과 영국의 장기 금리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의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후퇴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내년 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연준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이 연준이 쉽게 금리를 못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같은 월가 거물 투자자도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최소한 물가가 안정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충격이 더 큰 이유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를 찍었고 영국 30년물 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올랐습니다. 독일과 호주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시장은 유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고유가는 물가를 끌어오르는 동시에 소비와 성장까지 압박하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전쟁 뉴스 자체보다도 그 전쟁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더 자극할지를 훨씬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캐비넛이 연준 체제가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사실상 손이 좀 묶여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미 미국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다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릴 명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와 증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금리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소비가 위축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워시 의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압박과 물가 현실 사이에서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시장이 단순히 워시를 경제학자가 아니라 트럼프가 임명한 의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워시가 너무 빨리 완화 쪽으로 움직인다면 시장은 연준 독립성 훼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장기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도 연준의 신뢰 문제입니다. 물가가 불안한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판단한다면 투자자는 국채를 더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더 오르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워시가 강경하게 물가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경기 긴장발 에너지 인플레이션한 점도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물가는 금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워시 체제 초반 신중하고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과 백악관 양쪽 모두를 의식해야 하는 굉장히 좁은 길을 나옵니다. 네, 새롭게 출발하는 케빈 워시 체제의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또 어떤 해석이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가 급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고유가 고금리 상황인데요. 이 전쟁 뉴스가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앞으로도 저희랑 계속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와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개장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뉴스가 있다면 바로 이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뉴욕 증시 기술주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리게 된다면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냉랭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채 30년물이요. 장중한 때 5.12%대까지 올랐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8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597%에 마감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4.08%로 9bp 상승했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11bp 오른 5.12%를 기록하며 5.1%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30년물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30년물 입찰 금리 역시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반영되며 채권 투매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국채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전 세계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 투매 사태가 일어난 건데요. 오늘 한국 시장의 영향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또 투자의 그룹 레이 달리오는요. 미국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중에 나온 투자 의견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이자 월가의 투자의 구루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이 유사시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달리오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세계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군사력과 신뢰에 대한 의문이 국제질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약 80개국에 750개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것도 동맹국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달리오는 이를 두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조공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 확대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달러의 위상이 좀 떨어지고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확실히 글로벌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의 연준의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장직 임기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임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5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의장인 케빈 워시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기 전까지 파월 의장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번 조치가 과거 의장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관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이사들은 임시 의장 임기에 명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셸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과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최소 일주일에서 1개월 수준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필요시 재의결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3일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조만간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는 굿바이 파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워시 이 체제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스페이스 X가 빠르면 내달 12일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CNBC에서는 이러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우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AI 랠리가 나왔다면은 스페이스X IPO로 인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스페이스X 관련주들 많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나스닥에 상장을 예정되어 있는 스페이스X 관련 뉴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이자 올해 최대 IPO 기대주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다음 달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와 CNBC는 현지 시간 1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조만간 투자 설명서를 공개하고 다음 달 초 기관 투자자 대상 로드쇼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생일인 6월 28일 전후 상장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서류 심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설명입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와 합병 이후 기업 가치가 약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블랙록이 5,360억 달러 규모의 액티브 펀드를 통해 스페이스X IPO에 50억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IPO가 일단은 눈앞에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관련 뉴스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긴급조정권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좀 압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특히 오는 1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이번 교섭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오늘 시장에서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 특징부터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AI와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는데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기술적 고점에 이르러서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소개시켜드렸죠. 뒤늦게 발동이 걸린 퀄컴마저 RSI 기준으로 70에 가까운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점 매도 신호가 혹은 신규 매수 금지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란과의 전쟁이 확전되던 중국과의 갈등이 조장되던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채권금리가 급등해서 떨어지던 AI 버블의 우려가 나오던 어떤 이슈가 나오던 간에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 고점 부근에서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고 기존의 어떤 수익을 많이 낸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뒤늦게 약간 불나 방식으로 고점 신호에서 뛰어드는 것은 약간 굉장히 부담을 넘어서서 금지 행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점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월가 시그널의 키워드는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그 D-Day가 언제가 될지도 상당히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습니다. IPO 일정을 앞당기면서 다음 달 10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연이어 나왔는데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IPO에 최대 1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먼저 바로 나눠볼게요. 네, 또 이런 그 슈퍼스타의 상장이 혹시 또 이런 그 증시의 부침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뿐만 아니죠.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일컬어지는 세레브라스가 상장을 했고요. 첫날에 80% 가까이 상승하면서 히트를 쳤죠.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오픈AI의 매출을 지금 꺾었다는 클로드의 상장이 대기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증시는 UFC 같습니다. 슈퍼스타가 조금 부침을 겪어서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스페이스X가 이제 뭐 거의 거기서 뭐 완탑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블랙록마저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 사실 뭐 다른 뭐 웬만한 이름 있는 네임드 회사들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블랙록은 지금 사실 세계 최고의 그 펀드 자산 운용 회사인데 지금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 운영 자금만 무려 5,360억 달러입니다. 저기서 뭐 100억 달러 투자해봐야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치인데 저기서 이제 액티브 운영 자금 중 일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자, 일단 그 스페이스X 상장이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블랙록이 거의 뭐 막차식으로 지금 들어오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나스닥의 상장 예정이죠. 자, 물론 그 지금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스페이스X는 딱 성격이 나스닥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월마트도 최근에 나스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업종과 상관없이 나스닥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옮겨줍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원래부터 나스닥 스타일이죠. 스타일 자체가. 자, 스페이스 IPO 개요 보니까 750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 지금 블랙록의 액티브 운영 자금이 5,360억 달러인데 스페이스X IPO만으로 거의 뭐 80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하니 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저거 제 생각에 세레브라스도 지금 첫날에 80% 급등했는데 저 스페이스X는 100% 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IPO 중 하나, 뭐 사우디 아람코를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블랙록이 지금 로이터나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저런 대규모 투자 검토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블랙록에서 확정을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엄청난 기대를 다들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IPO 최대어인 스페이스X입니다. 시장에 또 하나의 슈퍼스타가 등장하는 셈인데요. 이 스페이스X에 너도 나도 돈을 태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블랙록 액티브 운용 자금을 활용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의 종목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사실 우리 그 한국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난 왜 저 잘 나가는 종목들이 없지? 다른 사람처럼. 왜 나는 미국 주식 하는데도 떨어지지? 그러신 분들은 사실 그냥 블랙록을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한 투자죠. 블랙록이 그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 인공지능이 투자합니다. 활용해서 세계 각국에 중요한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데 그 해안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편안하죠, 사실. 주가 수익 비율이 26.9배 나오는데 자본시장 어깨 평균 40배입니다. 지금 어깨 평균보다 낮은 지금 저평가된 블랙록의 지금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EPS는 연간 8.78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저거 투자하면은 8.78 정도의 성장을 매년 누리는 거예요. 복리로 이제 저게 나중에 불어나게 되겠죠. 최근 3개월간 내부자 대량 매도 있고요. 배당 수익률 2.12%가 잉여 현금으로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이게 리스크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 지표는 보니까 동그란 지금 모양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재무 건전성도 좋고 네. 배당 지급여력은 적정 수준. 그러니까 배당도 2.11을 주니까요.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예요. 자, 블랙록이 지금
밑에서 일단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니까 확연하게 터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터널에서 치고받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일단 저항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간다면 저기 아래까지 지금 900달러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채널 그 상단이 지금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뚫어내야겠죠. 여기 지금 고점 추세선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 50일선이 있잖아요. 200일선이죠. 200일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지를 받고 위를 뚫고 올라가야 이제 1100달러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항에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게 블랙록이란 게 무슨 IT 그 버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매출이 확 늘어나진 않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모습이고 17개 분기 중에 10번의 매출액 어닝 상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4월 14일 날 나왔었죠. 한 달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이 6.5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6.7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6.7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네. 6.5 빌리언 달러면서 2.97 정도 하회했고요. 12.53 달러 주당 순이익 예상이었는데 11.67달러 나오면서 마이너스 7.37. 일단 가장 최근 분기에는 매출액이랑 주당 순이익이 어닝 하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매출 성장이 연간 20% 증가하고 이익은 연간 9.4% 평균 증가하거든요. 정말 그냥 안정적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1000달러가 넘어요. 자, 지금 1000달러가 넘어서 지금 1238.55달러 컨센서스인데 14.48%만 오르면 도달됩니다. 자, 그리고 11개 의견 중에 매수가 9개이기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르기 힘드시면 블랙록을 투자하는 게 손해를 안 보는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해안이 없다, 난 불안하다. 그럼 그냥 블랙록을 투자하세요. 스페이스 X든 뭐든 알아서 쪽집게식으로 투자를 해주니까요. 네. 블랙록의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2022년부터 23년까지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가져와서 오늘의 시그널 종목을 골라주신 것 같네요. 네, 이런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소프트뱅크, 블랙록, 미래에셋 벤처투자 저런 데서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훌륭한 투자자분들의 그 해안을 믿는 거예요. 그 눈을 사는 거죠. 아주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마찬가지죠. 미래에셋 그룹이 골고루 투자를 했는데 네. 총 8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펀드를 통해서 스페이스X에 8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가 단행됐고 여기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자금도 투입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를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급등했냐면 2022년도 이전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1245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5만 원대거든요. 거의 400%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지금 400% 상승했고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에셋 증권이 지난해 말에 23,350원인데 66,900원까지 갔습니다. 아마 지금 한 2주 정도 또 남았으리라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상장 일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6월 초나 중순이면 상장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 또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는 글로벌 투자은행 중 한 곳으로 미래에셋 증권도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뭐 그 관련주입니다. 뭐 아주 IB 투자도 있는데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고요. 관련 지분 가치가 무려 3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자,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유니콘 기업과 함께 투자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니콘 기업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간에 요즘에 또 박현주 회장님에 대한 뭐 보도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이런 해안 때문에. 그래서 뭐 무슨 그 예전에 어떤 신화까지 다 해가지고 또 얽혀서 또 큰 기사들이 나오던데 미래에셋이 이 지금 스페이스X 투자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의 그 박현주 회장의 신화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또 하나의 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IPO 이슈가 우주산업 전체 밸류에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2의 엔비디아급 성장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투자 이력 자체가 핵심 모멘텀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겠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의 굿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현대차를 갖다가 미국의 이제 유명한 IT 전문 매체인 시넷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시넷이 다룬 현대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넷이라는 매체는 어떤 매체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시넷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IT 전문 매체로서 또 많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현대차를 다룬다면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인데 왜 시넷과 IT 전문 매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의문이 달 수 있는데 이미 사실 뭐 10년 전부터 웬만한 이제 그 중대형차 이상의 부품의 한 50% 이상이 전자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 완성차의 최대 화두가 무엇입니까? 완전 자율주행차이죠.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근간이 I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달리면서 주행하면서 온갖 피사체 정보를 빨아들인 피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멈춰야 될지 서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다 이제 IT입니다. 그래서 시넷이 그 현대차까지 이제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넥소를 갖다 이제 다루기로 했습니다. 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공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고 갈게요. 넥소입니다. 요 기사를 이제 오늘 첫 번째 기사로 다뤄주실 예정이어서 봤더니 이게 기자가 직접 넥소를 몰아보고 쓴 기사더라고요. 예, 넥소에 맞습니다.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그 넥소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차의 대표적인 이제 수소차인데 그 이미 출시된 이제 1세대 넥소가 있었고 이번에 26년에 출시되는 넥소는 2세대 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소는 수소 기반의 이제 차인데 수소 기반 차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에서 그 전기를 흘러가는 동력원은 이제 당연히 배터리이고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동력원은 배터리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수소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전기차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랑 한 절반 이상은 다 동일한데 나머지 배터리를 쓰느냐 아니면 수소를 쓰느냐 이 차이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소는 이제 그런 어떤 수소차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기차의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죠.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많이 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 중요하신데 이 신형 넥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해가지고 무려 725km.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뭐 한 440km부터 서울에 부산까지 그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번 더를 갔다가 서울 부산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충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전 시간은 5분에 불과합니다. 와. 그렇다면 전기차의 가장 최대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를 갖다 충전하는데 적어도 몇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넥소는 전기차의 단점을 최대한 없앤 그런 이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다고요? 예, VTA라는 기능이 있는데 VTA 기능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CF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CF에서는 넥소보다는 이제 아이오닉으로 기억하는 전기차로 이제 대변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전기차를 갖고 있는 그 완성차는 어떤 장점이냐? 전기차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대형 배터리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배터리가 무슨 뜻이냐? CF에 나왔듯이 야외에 갔는데 캠핑카를 하는데 이 전기차에 현대 전기차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캠핑카에서 야외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캠핑카에서 조명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전기차가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넥소가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동원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넥소 역시 VT의 기능이 있어서 수소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전기를 갖다 생산하다 보니까 민간의 기업의 민간 가구에도 갑자기 돌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기가 이제 꺼진다든지 야외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넥소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VT의 기능도 있다는 것이 그 신혜대 기자가 직접 이제 타보면서 그 다룬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넥소가 진짜 완벽하다 이렇게 보니까는 기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제목 그대로를 좀 읽어드리면은 It's perfect, 완벽하다, just not for United States. 미국에는 근데 안 맞다 이렇게 표현을 예. 하던데 이게 미국의 이제 수소차가 보니까는 인프라 같은 게 상용화되지 아직 넓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라고 대충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소가 지금은 좀 상용화에 좀 실패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 수소차는 전기차가 사실은 현대차를 비롯해 완성차 기업들이 열심히 기존에도 내연기관차가 있지만 디젤이고 휘발유가 있지만은 열심히 내연기관차 연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탄소를 배출하니까 탄소가 인류에 공공의적으로 간주되면서 당연히 완성차 입장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전기차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대안으로 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차처럼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수소차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수소차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세대 넥소가 나왔고 2세대 넥소를 출시하게 됐는데 근데 수소차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수소차라는 건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단점인데 이 특별히 수소를 생산하기 어려운 중요한 단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 수소를 지금 현재 생산하는 많은 분이 무엇이냐?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갖다 얻다 보니까 천연가스는 무엇입니까? 탄소가 개입돼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수소차를 연구해서 수소차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탈탄소가 아니고 탄소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탄소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수소차에 대한 장점이 이제 희석이 되고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그 땅덩어리가 좁지 않습니까? 미국에 비하면 네. 땅덩어리는 미국이 훨씬 넓은데 미국 곳곳에 수소를 갖다가 이제 쓰는 수소를 갖다가 이제 수소 주유소를 갖다가 충전소, 곳곳에 이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점이 사실은 수소차의 가장 큰 최대 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넥소가 이렇게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한 번 충전으로 700km 이상을 달리고 한 번 충전인데 5분밖에 안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수소차를 갖다 수소 주유소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소 주유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수소 충전하는 거랑 전기차 충전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예. 가격 차이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기차가 좀 싸긴 하지만 네. 왜 싸느냐 아까 말씀드린 수소 자체를 얻는 데 좀 비쌉니다. 왜냐면 천연가스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이제 수소를 얻다 보니까 한 번 더 바로 수소를 얻지 못하고 한 번 더 천연가스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가 다시 이제 부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WTI나 그
유럽에 있는 석유가 브렌트유가 100달러 육박하다 보니까 다시 전기차 장치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기차 장치에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수소를 갖다 얻는데 천연가스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장점이 희석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모두 이제 그 수소차의 가장 큰 난점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대차의 이제 수소차가 사실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그리고 수소. 사실 이제 수소차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소 기술이 실패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 원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수소차의 최대 단점이 수소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데 또 다른 게 그 연결고리를 봤을 때 원전을 갖다 발전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전과 수소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의아하실 수 있는데 원전은 엄청난 고온과 고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온과 고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천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이 H2O다 보니까 물을 분해하면 엄청난 고온을 바탕으로 해서 물을 분해하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수소를 바탕으로 전기차에 쓰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천연가스에서 얻은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탄소를 쓰지 않는 그런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물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원전을 갖다가 곳곳에 지으면은 수소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원전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곳곳에 SMR을 지으라고 했는데 SMR을 지으면 당연히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SMR이 활성화될수록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수소 에너지, 수소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사로는 이제 현대차 관련 기사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대차의 넥소 2세대를 몰아본 기자가 직접 낸 기사였는데요. 완벽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 기반 인프라가 미국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프라가 없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안 맞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다른 시선으로 이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전 건설이 이제 계속 될수록 수소차의 상용화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원전 건설에 따라서 이 수소차를 얼마나 또 판매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장기적인 현대차의 시선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예, 로이터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조 달러에 근접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조 달러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목요일까지만 그리고 사실 금요일 날 9시 반 그 예장할 때 초기만 해도 하이닉스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더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1조 달러, 1조 네. 달러를 최초로 돌파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면은 7% 하락, 그래도 1,296조 원입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부분은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는 아니고 KLS 기준으로 이렇게 그 그죠? 도표랑 이 시청을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9시에 개장했을 때 그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199만에 200만 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막 떨어지면서 급기야는 이제 180만 원까지 깼다가 다시 종가에서는 KLS 기준 종가에서는 180만 원 회복하고 181만 원으로 이제 그 종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면 결국 우리가 연상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다, 아직도 있다, 뭐 설왕설래하지만 어쨌건 마음은 이제 찜찜하니까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범이 그 일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로이터 통신이 1조 달러에 육박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냈는데 SK 하이닉스 1조 달러 뭐 시총 돌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296조 원, 금요일날 7% 떨어진 데 보고 1,296조 원, 1,300조 원인데 만약에 환율이 1달러당
1달러당 1,200원이었다. 1,200원은 바로 넘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1,450원에서 1,500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조 달러가 안 되는 것이지 예전에 사실은 정상 환율이라 보는 것은 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정상 환율인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1,200원으로 환율이 안정된다. 그러면 한인스 1조 달러 넘어버립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사실 한인스 1조 달러 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쭉쭉쭉 뻗어가는 가장 근간이 무엇입니까? HBM이죠. HBM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당연히 챗GPT로 말하면 AI 서비스이고 그래서 결국 AI 서비스가 정점이냐 그래서 그 반도체가 정점이냐 아니면 미끄러지냐 이런 맥락에서 보신다면 SK하이닉스가 지금 금요일날 종가는 1,296조 원이었지만은 1,400조 원이 안 됐지만은 만약에 여전히 AI 열풍이 지속되고 HBM의 수요가 지속된다면 SK하이닉스의 1조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조 달러를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1조 달러라고 제목을 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조 달러를 돌파한다면은 뭐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1조 달러 넘으면은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11군데, 12군데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1조 달러에서 이제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주가 올라가면 1조 달러 넘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다 합쳤을 때 SK하이닉스가 13번째로 1조 달러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S&P 500만 해도 500개 아닙니까? 근데 엄청난 많은 기업인데 거기서 삼성전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큰 자부심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1조 달러를 넘은 기업은 아람코가 있고 그다음 TSMC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일본 기업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사실은 우리 엄청난 자부심을 갖다가 우리는 내재적으로 느끼게 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1조 달러라는 기업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러면 단숨에 SK하이닉스가 1조 달러 넘게 된다면 많은 세계적인 투자가들, 큰 손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한 명예에 그치지 않고 SK하이닉스가 1조 달러 넘는 순간 전 세계 많은 큰 손들이 자동으로 SK하이닉스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과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주식예탁증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또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예. ADR 오늘도 가지고 오셨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예. 그 ADR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조 달러 넘은 다른 아시아 기업 중 어디가 있느냐? 아람코 약간 이렇게 별종 기업으로 봐야 되면 사우디에 사실 원유를 갖다가 독점해서 세계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원유 유가에 따라서 아람코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주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열애를 본다면 그나마 우리가 제조업, 그나마 기업이라 볼 수 있는 1조 달러 넘는 아시아 기업이 어디 있느냐? TSMC,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TSMC가 1조 달러가 넘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TSMC가 ADR을 발행을 했고 TSMC가 발행 ADR의 규모랑 TSMC의 본토인 대만의 가까운 그 시장에 그 상장한 그 시총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할 정도로 ADR 시장이 커졌는데 현재 TSMC의 ADR이 어디에 편입돼 있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돼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하기는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 발행하는데 아마 늦어도 7월에는 중요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을 한다면 그 성공적으로 미국이 안착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이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도 관심 있어 하듯이 미국의 월가에서 유수하게 관심 있어 하는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패시브 자금이 SK하이닉스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런 수급에서 엄청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쯤에 우리나라 시총 1, 2위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ADR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로이터 통신에서 가지고 온 보도 만나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만나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신규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속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표님께서는 상승에 대한 좀 시선으로 SK하이닉스를 바라보고 계신 듯합니다. ADR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미국의 ADR을 추진을 하고 이게 이제 현실화 된다면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ADR이 미국에서 상장이 되게 된다면은 괴료율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ADR의 주가가 올라갈 때 SK하이닉스도 함께 올라갈 것이고 또 정말 길게
또 굉장히 낙관적으로는 시가총액 1, 2위가 바뀔 수 있을 만한 모멘텀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계신 듯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ADR 뉴스는 저희가 히든글로벌에서 계속해서 팔로우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진위 전망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요. 8,0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3전 파업 엔비디아 실적 주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주 대비. 잘 나가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8,000포인트까지 돌파를 잠깐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 게다가 또 우리 시간은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마감이 된 뉴욕 시장도 모두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1% 이상 급락을 했고 이유는 사실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금리 때문인 거죠. 금리가 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건 특히 이제 IT 관련된 성장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돈줄이 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데들은 드물죠. 특히 아주 빅테크나 큰 기업들이야 내 돈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도 걔네들도 근데 요즘에 회사채 발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금리랑 연결이 되는데 금리가 자꾸 움찔움찔하니까 불안감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백그라운드에는 워낙 많이 올랐지라는 생각이 또 있고요. 두 가지가 겹쳐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다 크게 좀 떨어진 상황인 건데 그 상황이 이번 주 들어서 딱히 변할 게 없습니다. 금리라는 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치 큰 배 같은 거죠. 한번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어렵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관성이 생겨서 쭉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이 금리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발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파업, 엔비디아 실적 이 두 대형 이슈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업은 일단 앞서 뉴스에서도 보시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정부는 이제 사실은 지난 주말에 김민석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했죠. 대국민 담화를 냈죠. 사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단 국무총리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거고요. 국무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한 번 더 보겠다는 얘기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노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유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노조가 지금 원래 이렇게 좀 됐던 이유도 노조가 사실상 우리는 6월 7일 이후에 이제 그때나 협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부 입장에서 때는 굉장히 발끈할 수밖에 없죠. 중노위에서 사후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 자체는 정부 입장에서 때는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고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한 건데요. 김민석 총리의 얘기도 완곡하게 얘기는 했지만 파업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파업은 허용할 수 없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조를 압박을 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사 협상이라는 게 이제 사실 노사가 얘기를 해서 잘 협상이 안 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노사위원회 중노위라는 거고. 거기에서 계속 협상을 요청을 하는데 협상이 안 되면 다시 그 다음에 또 협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직 파업까지 날짜가 남았으니. 근데 그걸 노조 측에서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너네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면서 강력한 또 경고를 낸 거라고 보겠고요. 또 일단 노조 측에서 이재용 회장의 또 대국민 사과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도 좀 많이 몰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노위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18일 오늘 중노위 3차 협상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21일까지는 날짜가 좀 있고요. 그 사이에 계속 밤샘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21일 전에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긴급 조정권 발동은 현재로 정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 이제 아마 최종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든가 그게 또 나설 가능성도 그 대통령이 나선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긴급 조정권 발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파업 문제 얘기했고 엔비디아는 역시 이제 실적이라는 게 뭐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 지금보다는 향후 가이너스죠. 무엇보다 이제 계속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냐.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그걸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21일 날 이렇게 전후로 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AI 기술주 랠리 6개월 더 간 낙관론 우세.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이제 AI하고 반도체주들이 계속 가겠냐 이 부분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블룸버그가 했는데 결과는 계속 간다 이거였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 이게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노무라 증권이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를 34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하이닉스를 234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좀 나왔죠.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들도 우려하는 거는 역시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긴축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잡고 옮겨가는 것들이 부담스럽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플레죠. 근데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쪽, 특히 반도체 쪽의 수출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성장 측면에서 따르는 인플레 압력이 되겠고요. 지금 계속 투자도 늘어나고 수출이 많이 들어서 달러가 좀 많이 들어오고 등등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다음에 내수에도 좀 여러 가지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이제 금리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플레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즉 약간 이제 과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런 성장에 대한 과열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쪽은 인플레, 그러니까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워낙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부담이 이제 인플레 압박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하고 유럽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거는 확실합니다. 어쨌든
보시죠. 이번 주에 약간 여러 가지로 분위기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조정을 더 가느냐 아니면은 또 조만간 다시 털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얘기는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제 김민석 총리는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노조는 사후조정 성실히 임하겠다. 좀 지난주 금토 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 건 맞습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이재용 회장이 최 출장길에 돌아와서 김포공항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면 노측에서 상당히 좀 이제 명분이 약해졌죠.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노조 집행부 내부에서 나오는 뭐 텔레그램에 이런 내용들 지금 기사화되는 것들을 좀 보면은 여전히 좀 굉장히 좀 강경한 분위기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그런 얘기들을 믿을 거는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또 3차 협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예, 그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 같이 가야죠. 지난주는 자동차가 제일 셌고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주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보시죠. 수익률 1위는 23% 수익률을 낸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자동차 탑3. 지난주에 자동차 또 로봇 관련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을 담고 있는 이 ETF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23%를 했으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타이거 2000 IT 레버리지, 그 다음에 반도체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한투의 에이스 휴머노이드 로봇 탑2. 저것도 이제 레버리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미래에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보면 이제 2위, 3위, 5위가 이제 반도체인데 다 레버리지였고, 그래서 한 20% 전후 수익을 낸 거고, 1위하고 4위가 로봇이었는데, 자동차 로봇이었는데, 이거는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수익률이 20% 가격이 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 자동차하고 로봇 이쪽 섹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특정 섹터 치고는 가장 셌다, 가장 뜨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또 모르죠. 로봇주가 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는 있긴 한데 이번 주 분위기,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로봇주들 대부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가 6% 넘게 빠졌습니다. 개인만이 7조 원 넘게 샀고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7조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 넘게 내렸습니다. 1129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5월에는 시장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맞는 말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 전반적인 좀 패닉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특히 더 많이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계속 꾸준히 보유했던 투자자라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실 맞아요. 가능성이 좀 있을 예. 때 않았나. 그래서 그동안의 투자 전략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코스피는 초반에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그나마 약보합 수준을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그러지 못한 관계로 한 6.5% 하락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던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실 금요일은 정말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8,000이 넘어서 환호하는 그 사이에 다시 급락이 나면서 결국 7,400대 선으로 지금 밀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또 나타나는 것이 거래 대금 증가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19조 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역시 130조 원대 유지 중에 있고요. 따라서 그 지수가 하락하면서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수보다 높게 상승했던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뭐 보험이라든지 뭐 아니면 통신, 운수 장비, 전기전자, 음식료만이 좀 상승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크로 지표 살펴보면 증시 안 좋았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환율이 이제 1,500원 선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WTI도 다시 100일 달러 선으로 올라왔고 미국 10년물 국채도 4.6% 그리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가 넘는 그런 네, 모습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주간 단위 순매도 규모 보면 깜짝 놀랐을 건데요. 무려 코스피에서 23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지난번 최고 기록이 지난해 11월 첫째 주에 기록한 7조 2,600억 원이었는데요. 이 단위를 3배 넘게 확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난 직전주에 순매수 전환했는데 지난주에도 1,860억 순매수해서 2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금요일 코스피 급락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급락 하루 전인 목요일까지 5월에만 코스피가 21%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사과 이격도가 131%를 기록을 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닷컴 버블 시대에 라든지 아니면 최근 있었던 조정 당시에도 이격도가 이제 51선과의 130%가 넘는 그 순간부터 지수 조정이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지수 조정을 조금 고려해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그 당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규제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규제로 수혜를 받고 있던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까지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란과 협상이 좀 난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는 점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금리의 상승세 그리고 환율이 다시 우상 흐름이 나왔던 것도 조정의 빌미였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제 CPI와 PPI가 발표됐었는데 미국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그나마 조금 많이 절대적 수치가 네. 높아진 면이 있었고요. PPI 같은 경우 4월 PPI가 전년 대비로는 6% 상승, 전월 대비로는 4.3%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이제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두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노사의 어떤 협상 결렬 소식만 나오고 그런 합의점을 도출을 하지 못하는 것도 투자 심리에 큰 부담이 되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하락도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늘 그렇지만은 상승 모멘텀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길 마련인데 하락 요인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많은 최근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을 네.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뭐 상승에만 너무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고 이런 하락에는 특히나 익숙하지 못한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점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 5월 장세라든지 아니면 올해 내내 장세가 실적 장세였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난주로 공식적으로는 15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죠. 네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은 뭐 많이 좀 종목별로는 좋은 실적이 주를 이루었는데 다만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급락하는 세론 현상이 막판에 좀 많이 나왔다라는 면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고 또 기대들 조금 했었던 미중 정상회담도 지나갔고 그리고 주가 지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 부재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지수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4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3월 지수 조정 당시에 이제 이격도가 51선과의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를 지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때도 5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다시 확실한 그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가 6,131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까지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날수록 50일 이동평균선도 쭉쭉쭉쭉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좀 지나면 50일 이동평균선은 6,100이 아니라 6,200, 500까지 올라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6,500 지지를 고려한 보수적 투자 전략을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조정 시기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그동안에 올해 상승했던 업종군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 금요일 급락을 보이는 업종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에 조정 기간 중에 저점 매수를 주력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상 업종은 역시 반도체, 원자력, 전력기기,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거래대금 수준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분기 실적 개선이 가장 확실한 업종은 역시 증권업종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업종의 비중 확대도 이번 조정 기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사실 5대 대형사 정도를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을 제가 이제 좀 몇 개 중소형 증권사를 보니까 네. 시가총액 대비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도가 매우 큰 증권사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500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5,600억대에 머물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같은 종목도 좀 관심을 좀 보여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정부가 코스닥 살리기 정책이 계속 이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미래 코스닥에 소속된 이제 향후 이제 코스닥에 소속된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방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런 것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시간으로 좀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도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업종을 좀 팔고 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이 조정의 초기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제가 6,500선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맞아요. 7,400인데 그러면 한 1,000포인트 정도가 밀릴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추격 매수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단기적으로 이것이 해프닝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 금리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높은 구간이 해소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이벤트들이 좀뭐 지나가는 걸 확인한 이후에 다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을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 놓는 것이 향후에 대해서 좋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익숙치 않기 때문일 텐데요.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과거에 조정 나온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본다면은 뭐 6,200선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고 현금의 비중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고 금리도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증시가 치고 올라갈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가 완전히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유가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을 좀 흔든 건 유가지 않습니까? 네.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가 다시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100가 넘었는데요. 5월 초순에 지금 $94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이란 전쟁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예측 기간인 폴리마켓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6월 말까지 종료될 확률을 한 34%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 장기화될 확률이 64%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5월 하순부터는 미국의 어떤 여름철 휴가기까지 드라이빙 시즌 진입에 따른 휘발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 최근 미국에서가 나타난 현상이 수출은 증가하는데 수입 감소에 따른 재고의 가파른 소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WTI는 $11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근데 이러한 전쟁 발발 이후에 국제 유가 상승이 나타남과 동시에 정제 마진도 상승을 했는데 이에 따른 정유와 화학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사실 정제 마진이 2월까지는 평상시 수준인 배럴당 $6 수준이었는데 이제 전쟁 발발한 3월에는 $17 선까지 육박을 했고 4월 고점이 5월은 현재 소폭 하락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정유 4개사의 영업이익이 6조 원이 넘었고요. 네. 또 정유화학 18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0%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고공 행진이 지속되면서 최소 3분기까지는 올해 내내 정제 마진 강세 전망으로서 올해 평소 이익의 한 4배 수준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까지도 정유사들은 꾸준히 지금 지켜보아야 되는 관심 종목으로 충분히 선정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화학은 아직 이익 수준이 크지 않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관계로 업종 내에서도 이제 견조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국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투자 포인트에 근거해서 향후 관심적으로 선정 가능한 종목은 정유사인 S-오일, 정유사 지주회사인 GS와 H현대 그리고 이제 라텍스와 ABS 고무라는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금요석유화학, 또 에폭시를 생산하는 국도화학, 그리고 세제 관련 공급 경쟁력이 있는 이수화학 정도는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가 오르면서 정제 마진 함께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유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정유사들의 주가가 뭐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워낙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 더 느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S-오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관심권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뭐 이게 하반기에 기존 주도주가 더 간다 아니면 뭐 BIT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약간 의견이 팽팽한데 아직은 그거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이제 기존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는 환상이 좀 더 투자 확률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두에 그래서 이제 기존 많이 하락한 주도 업종을 저점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유주가 짚고 왔고 일단은 유가 상승 그리고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정유주들의 흐름도 함께 좀 포트폴리오에 약간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금리 이슈가 뭐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루기 약간 좀 무겁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될 이슈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국채 금리도 미국에서는 워낙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금리를 보시는데 이제 국내 금리도 사실 만만치 않게 지금 상승 중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국내 기준금리가 사실 작년 5월 이후 2.5%로 동결이 계속 지금 11개월째 동결인데 시중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기준 3월에 3.3%에서 지금 현재 3.75%로 상승했고 국고채 10년물도 3.6%에서 지금 4%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급격하게 네, 상승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상승폭을 확대 중인데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해석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식시장 강세로 채권에 요구되는 상대 수익률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를 하자 채권 금리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5월 금통위에서 새로 이제 부임한 신현성 총재님이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지금 금리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글로벌 주요국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후행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선회했기 때문에 향후 있을 뭐 일본 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이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변동성 확대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금리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남아있는 금리 관련 이벤트들이 좀 소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인데 우선 일단 5월 금통위에서 인상을 하든 동결하든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 역시 이제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둔화될 경우에는 금리의 상승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일 이제 금리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서 안정화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확실하다면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구간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업종이 역설적으로 또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까지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김영재 이사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5월의 조정은 일단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뭐 종목들 약간 좀 차익 실현을 한 후에 현금 쥐고 있다가 시장이 더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의 코너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전거래일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별다른 선거 없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8개 종목 중심으로 애프터마켓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정규장에서 4%대 하락을 보였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드디어 칩을 판매하나라는 기대감에 선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 등의 이 중국 내 자국 칩을 활용하라라는 압박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와의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에서의 4%대 하락,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0.4% 추가 하락하면서 224달러 선에 거래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규장에서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강세 있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보여줬는데요. 빌 게이츠 재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32억 달러를 매각을 했다. 하지만 또 빌 에크먼이 알파벳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이 알파벳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구입을 한 건데요. 약 565만 주 20억 달러 넘게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0.53% 빠지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애플도 정규장에서 0.68%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연례 쇼핑 축제인 6.18을 앞두고 아이폰 17의 일부 모델의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에서는 상승했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13% 빠져서 3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론도 그간 흐름 좋았지만 정규장에서 6%대 크게 빠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이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큰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빈손 협상이었다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고유가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WTI유 1%대 상승 보여주면서 10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4,54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관련된 주요 지표들 오늘 흐름이 아쉽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그리고 EW 한국 ETF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62% 빠지면서 1,200포인트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또 EWI 한국 ETF도 6%대 크게 빠졌습니다. 178포인트 선에 거래됐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미증시에서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려졌기 때문인데요. 4%대 빠지면서 11,500포인트 선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0.31%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함께 상승하면서 0.31% 상승, 1,49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도 좀 튀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신중하게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